대한민국 공대생 김모 씨, 20대의 전부를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미적분과 씨름하고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에서 야근과 씨름했습니다. 30대 중반, 그는 결혼 전에 모은 3억 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10년,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에서 트레이너와의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김 씨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40에서 50%를 내줘야 합니다. 분류는 위자료에만 영향을 주고 재산 분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가족법이 어떻게 한 남자의 20대를 갈취하는 시스템이 되었는지를 법조문과 판례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을 봅시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심이 됩니다. 결혼 전에 모은 돈, 결혼 전에 산 부동산, 이건 내 특유 재산이니까 이혼해도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유지의 협력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결혼 전에 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고 공과금을 냈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법원은 이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으로 봅니다. 결과 당신의 결혼 전 아파트가 재산분할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가 뭔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가사노동, 기여입니다. 자녀 양육, 기여입니다. 남편이 회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것, 기여입니다. 심지어 남편의 자격증 취득을 뒷바라지한 것, 장래 예상 수입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아 및 가사노동도 부부의 협력에 포함된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20대에 도서관에서 죽도록 공부하고 30대에 회사에서 죽도록 일해서 모은 재산, 결혼 후 아내가 집에서 밥을 하고 아이를 봤으면 그 재산의 절반은 아내 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한국 남자의 20대는 18개월이 통째로 잘려나갑니다. 군복무, 영하 20도에 철모 쓰고 행군하고 새벽 기상에 보초 서고 월급은 몇만 원. 그 시간에 같은 나이 여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자유를 누립니다. 18개월의 공백, 이건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 시장에서 18개월 늦게 출발한다는 건 경력에서 18개월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승진해서 자산 형성 시기에서. 그런데 결혼 후 이혼하면 그 18개월의 핸디캡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남편이 군복무로 경력이 지연된 사정은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남자의 18개월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 뒤에 모은 재산은 가족법이 가져갑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고요?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2022년 전쟁이 시작된 뒤 남성은 출국이 금지되고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사지가 찢겨나가고 매일 동료가 죽어가는 참호 속. 그런데 후방에서는 SNS의 파티 영상, 클럽 영상, 해외여행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의가 꺾였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뭐지? 이 질문은 우크라이나 참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군부대에서도, 한국의 사무실에서도, 한국의 이혼법정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실무 데이터를 보면 결혼 3년에서 5년, 전업주부 기여도는 약 20에서 30%, 결혼 10년에서 15년은 약 35에서 45%, 결혼 20년 이상은 50%, 절반. 2010년대 이후로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기여도 50%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4조 원의 재산을 65대 35로 분할한 건 기억하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30년 부부 사이에서 이 비율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미친 부분이 나옵니다. 아내가 불륜을 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겠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불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므로 위자료에는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영향만 봅니다. 즉, 아내가 불륜을 했든 안 했든 10년간 가사와 양육을 했으면 기여도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판례에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재산 분할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륜을 한 아내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통상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재산 분할로 나가는 돈은 수억. 위자료 3천만 원 받고 재산 분할로 3억을 내준다. 이게 대한민국 가족법의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적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당신이 10년간 죽도록 일해서 10억을 모았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트레이너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합니다. 결과 아내의 기여도 40% 인정,
4억 원 재산 분할,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아내가 지급, 순손실 3억 7천만 원, 당신의 20대는 3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당신이 재산의 절반을 내주고 양육비까지 내면서 키우는 그 아이. 진짜 당신의 아이입니까? 2020년 한국 법원에 접수된 친생자 확인 및 친생부인 소송은 4,669건입니다. 그리고 한 유전자 검사 기관에 따르면 의뢰된 검사 중 약 30%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심해서 검사한 사람 10명 중 3명이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해외 연구를 보면 친자를 확신하는 경우에도 불일치율이 1.7에서 3.3%입니다. 의심하는 경우에는 29.8%. 한국은 이 수치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식 국가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집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집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생명윤리법 50조 2항에 의해 산전 비침습적 친자검사가 불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미성년자 유전자 검사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아내의 동의 없이는 검사가 어려운 구조. 정리하면 불륜을 해도 재산 분할은 그대로. 그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도 당신의 아이로 등록될 수 있음. 친자 검사는 법으로 제한. 남의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까지 내는 구조가 법적으로 가능. 이걸 뻐꾸기론이라고 합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남의 부모가 키우게 만드는 뻐꾸기처럼. 이 시스템에서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 분할의 공포는 눈에 보이는 자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점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퇴직할 개연성이 있으면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하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30년간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이혼하면 절반이 상대방에게 갑니다. 이건 재산 분할 소송과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따로 소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구서 한 장이면 끝. 법원의 시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적금, 보험금, 주식, 대여금, 심지어 타인에게 빌려준 돈까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재산을 숨기면 감정을 통해 추적합니다. 혼인 파탄 이후에 재산을 빼돌렸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대법원이 2025년에 이걸 재확인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봅시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비대칭성입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공식이 없습니다. 결국 판사의 재량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30%가 될 수도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판단을 판사의 주관에 맡기는 시스템. 이게 합리적입니까? 해외 사례를 봅시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혼전 재산에 대해 프리넘셜 어그리먼트, 혼전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내 결혼 전 재산은 이혼해도 분할하지 않는다. 이걸 계약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혼인 중 증가한 재산만 균등 분할합니다. 혼전 재산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혼전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이라는 제도가 민법에 있긴 하지만 혼인 전에만 체결 가능하고 등기까지 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이 20대에 얼마를 모았든 결혼하는 순간 그 재산은 법적 보호막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불륜을 저질러도 재산 분할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구조. 이건 사실상 불륜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만드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불륜을 저질러라. 어차피 재산 분할은 거의 그대로다. 위자료 3천만 원 정도면 된다. 법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입법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감정을 걷어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 특유재산의 분리관리. 결혼 전 재산은 혼인 후 공동생활 자금과 절대 섞지 마십시오. 별도 계좌, 별도 관리. 혼인 전 자산의 출처와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특유재산이 공동재산과 혼합되면 법원은 이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재산 계약. 활용률이 극히 낮지만 제도 자체는 존재합니다.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양가 합의가 가능하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인 구조의 활용. 사업자라면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을 분리하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법인 명의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실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 별도의 거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 형식만 갖추면 법원이 뚫습니다. 네 번째, 해외 자산 구조. 해외 법인, 해외 부동산, 해외 금융자산. 한국 법원의 재산 분할 관할이 미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단순히 자산을 빼돌리는 수준이면 법원이 잡아냅니다. 합법적이고 실체가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 지금까지 말한 전략 1부터 4까지는 전부 결혼을 전제로 한 방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방어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특유재산 분리, 법원이 유지의 기여로 뚫습니다. 부부재산 계약? 현실적으로 체결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인구조? 실체가 불완전하면 법원이 뚫습니다. 방어의 성공률이 불확실한 게임에 당신의 20대와 30대를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자산 방어 전략은 게임 자체에 참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혼. 이건 여성 혐오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대한민국 가족법이 이런 구조인 이상 결혼이라는 계약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계약서를 읽어보고 리스크가 자신에게 90% 쏠려있는 계약에 사인하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은 결국 사랑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넓히십시오. 대한민국 가족법의 관할권 밖에서 파트너를 찾는 것. 일본, 동남아, 유럽, 한국과 다른 가족법 구조를 가진 나라의 여성과 진심 어린 연애를 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국제결혼을 하는 것.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어디에서 살고 누구와 살고 어떤 법 아래에서 가정을 꾸릴지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 조선시대 노비에게는 이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사는 당신에게는 여권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진짜 자산 방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20대가 있다면 당신이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를 악물고 자격증을 따고 첫 월급을 통장에 넣는 그 순간부터 한국의 가족법은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이라고 안전할 거란 환상. 재외국민 등록하면 국세청에서 안전할 거란 환상. 전부 버리십시오.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이혼 한 번으로 수억 원의 차이가 됩니다. 전 영상신 백골증포에서 국세청의 추적을 다뤘고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법의 구조를 다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사업가의 목을 조르는지 팩트로 뜯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정보입니다.